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주제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화교차별과 경계인으로서의 화교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곧 인천은 화교들이 많이 거주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또 인천시에서 차이나타운의 조성을 포함해서 2000년대 이후로 화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화교를 전공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이주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제 연구 주제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역사, 소수자의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냉전 초기 화교의 삶과 반공주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화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냉전의 균열과 탈냉전이 화교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제목에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구조적으로 또 생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화교들을 굉장히 차별해왔다라는 주장을 하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별받는 자로서의 화교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역사학계를 포함해서 인문사회과학계가 화교 연구들을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역사, 국내에 거주했던 외국인의 역사, 또 우리 꼭 영토적으로 국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관계를 맺어왔던 그러한 외국인들의 역사를 다루지 않아왔다. 제 논문에 쓴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화교의 존재가 이모군란 이후로 한국 근현대사의 긴 시간 동안 한국사의 거주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존재들이지만 역사학 서술에서는 비가시화되어 왔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전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화교들의 역사를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릴 것은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이 불시착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한국전쟁 이후에 더더욱 갈등이 격화되어서 냉전 지형 속에서 이제 적대국의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심양을 출발한 중국 민항기가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 무장 승객들이 조종석으로 난입해 들어가서 기장을 협박하면서 총을 발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라. 상해로 원래 가야 되는 비행기인데 대만 쪽을 향하도록 요구를 했고, 기장은 요걸 순응을 하지 않고 평양 쪽으로 돌려서 이제 평양 공군들이 지원을 해서 인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평양 상공에 머물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장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 공군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무장 승객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자를 요구해서 남쪽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일단 한성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서울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이 민항기를 유도를 해서 춘천 지역으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 당시 기사를 보면 호해 기사가 나고, 갑자기 이제 전혀 예정되지 않았던 뜻밖의 그러한 손님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현대사 전공하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70년대 미국과 중공 사이에 중화민국하고 사이에 이제 수교가 진행이 되고 대땅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동아시아 내 냉전 기류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83년 시기에 한국과 중공 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이렇게 여전히 긴장 관계였지만은 이 사건이 그러한 대땅트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떤 화해 모드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 정부는 바로 이제 자국민들 100여 명들이 갑자기 납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하고 한 라인을 가동시켜서 5월 7일에 중국 대표단이 한국 땅을 밟게 되고 그래서 이 그 항공기 처리 문제 그리고 그 기장과 승무원들이 그 송환 그리고 승객들의 송환 그리고 범죄자 처리에 관한 그런 협상을 개시를 하게 돼서 대부분은 이제 다시 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남아있는 그 무장 승객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그 화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무장 승객들을 일종의 반공 영웅으로 중공을 탈출하는 그러한 정치범으로서 석방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뭐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대사관 앞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과 탈냉전이 화교들의 삶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 화교 2명의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중공인들이 왔을 때 우선 통역을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 한 명을 이제 통역자로 부르게 되고 이분의 여러 이야기들이 당시 TV에 이제 생중계되기도 하고 신문에 이제 오르내리곤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에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당시 굉장히 적대국이었던 중공 사람들을 만났지만 종족적인 민족주의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향의 어떤 향수 같은 걸 느꼈고 하나의 핏줄인 중국인들을 만나서 매우 반갑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우측에는 당시 이제 그 모 호텔, 그 중국 대표단들이 와서 묵었던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화교 직원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제 굉장히 산둥 지역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아서 뭐 그것에 가보고 싶곤 했는데, 굉장히 그 중공 대표단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행동에 놀라기도 했고 약간 경계를 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긴 사연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고, 다만 그 80년대 국면에서 화교들의 그러한 냉전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해방 직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45년 10월에 그 인천에 있던 당시 그 중국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영사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었는데요.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들을 이제 미군 카메라 그 병사 앞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건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기를 흔들고 중화민국 국기를 흔들면서 미군을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그 화교들의 어떤 태도, 정치적인 태도 등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들이 그 만보산 사건 이후로 굉장히 그 어떤 피해 또 공포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어떤 심성 같은 것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동하는 그 일본 패전 이후에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인 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활동들이 45년 12월 이후에
펼쳐졌던 이제 반탁 운동에 참여했던 부분입니다. 이 화교들이 굉장히 초기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한 기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라든지 윤봉길에 대한 어떤 추도식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한중의 우위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든지, 그래서 한중의 우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괴선들이 이제 반탁운동과 연결되어서 해방 전국 시기에 펼쳐지고 있었던 점들을 제가 발표문에 자세히 서술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48년경에 38선 이남 지역에 있었던 화교 숫자는 한 17,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3년 통계에 따르면은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인 전체 숫자는 한 76,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따져볼 수는 없지만 추정치로 봤을 때 38선 이북 지역에 6만 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해당하는 38선 이남 지역 부분은 이제 한 2천, 3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자연 증가에 의해서 오히려 좀 늘어난, 48년 통계를 보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더구나 2,000명이 좀 못 되는 숫자가 미군정에 의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귀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귀환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자연 증가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한 17,000여 명 정도의 화교가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발표문에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다루어 놓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반공주의적 주체가 되는데, 물론 전쟁 이전에도 반탁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더욱 강렬한 한국 사회의 어떤 반공주의적 국가 기조와 좀 연동되어서 반공주의를 굉장히 강화하는데, 실제 이들의 전쟁 경험은 그러한 반공주의와 어긋나거나 오히려 좀 다른 층위의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문영이라는 화교분의 전쟁 경험 구술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피난길 도중에 할아버님을 잃게 되고, 또 당시에 자기 자신을 베고 있던 어머님이 이제 미군들이 쏘는 총을 이제 실제로 사격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위협 사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위협 사격을 피해서 막 고생을 하고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왕문영 씨의 아버지는 이제 방공호에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또 중공군으로 오인을 받아서 미군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당시 화교들은 특히 이제 중공군의 참전 이후에 이제 중공군으로서 오인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인 피해는 오히려 이렇게 미군에 의해서 입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지형 속에 있었고, 이것이 꼭 어떤 반공주의의 원천으로서 전쟁 경험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SC 부대라고 해서 서울 차이니스 부대라는 약칭의 SC 부대가 있는데, 한마디로 북파 공작원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대들이 굉장히 활동을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많은 작전을 펼쳤는데, 실제로 유효한 전공을 거두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대원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사망하거나 이제 체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소수의 대원들만이 복귀를 했는데, 그 대원들에 대해서 71년 12월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표창을 하는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와 맞서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이렇게 군사 작전을 펼쳤던 그러한 군인들이 지금 서울국립현충원에 이게 딱 2명, 화교 2명의 묘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년에
훈장을 수여했고 64년인가쯤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화교들을 어떤 반공주의의 상징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리고 훈장을 주는 이러한 어떤 기념 행사들은 존재했지만 사실 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이런 묘소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아마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화교들의 전쟁 경험이나 전쟁 기억 같은 것들은 대부분 뭐 한국 역사 속에서 잊혀져 왔던 것이 아닌가, 망각의 역사가 아니었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반공교육과 반공주의에 대한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50년대의 많은 신문 기사 등을 보면 그 화교들이 각종 반공 시위라든지 관제 동원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문 기사의 사진은 이제 적성 중립부 휴전감시위원 축출 데모 장면인데요. 인천 월미도 입구에서 데모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 그리고 서울의 화교들의 시위 모습들의 사진이 좀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담겨 있고요.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반공주의적인 여러 캠페인이라든지 그러한 동원 행사에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화교들의 반공주의가 그들 자신의 어떤 전쟁 경험이라든지 중공군이라든지 혹은 북한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적대로부터 출발한 반공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어떤 소수민족, 소수종족으로서의 자기 어떤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된 측면에서 반공주의가 작동했던 측면, 그리고 냉전 지형에서 이들이 중화민국과 직접 연결되어서 반공교육 교과서 같은 것들도 대만으로부터 받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공주의적 주체로서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장형이라는 화교분은 한국의 고려대 사회학과를 91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하셨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좀 고무되어서 노동운동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고 한국과 대만의 어떤 노동운동을 또 연결시키려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조금 다른 화교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가는 화교들의 반공주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실질적으로 반공적인 주체가 별로 아니었고 공산주의자들을 실제로 별로 만나본 일도 없는데 반공주의자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경험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일종의 허위의식이다라는 약간 사회학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뭐 그런 차원에서 화교들 자신들의 반공주의에 대해서 좀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인데요. 거의 모든 이 화교 구술 작업에 참여해 주신 구술자분들이 어린 시절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멸시, 따돌림, 왕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가민 씨 구술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뭐 중국말을 하면은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뭐 이렇게 떼놈들이 시끄럽게 떠든다, 뭐 이런 식으로 짱깨, 뭐 등등등 굉장히 비하하는 여러 용어들을 쓰면서 중국인들을 일상적으로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기에 대한 분노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일상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국적법 그리고 외국인 입국 출국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당시 규정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순혈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이들을 비국민으로서 차별하고 있는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공식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적에 따른 차별이 실질적으로 화교들의 삶에 어떻게 녹아있는가를 살펴보면 각종 영업 허가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했는데도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중화민국 국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사실상 뭐 그 직장을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차별의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구술을 하셨습니다. 경제적 규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그 규제 조치들이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화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 토지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평 이상의 그런 상업적 용도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한 것 등등등 해서
그 외국인들은 토지 소유에 많은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뭐 그런 구술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83년 이 중공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더불어서 84년에 그 아시아 청소년 세계 농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화민국 그 선수단이 참석을 했고 국기 개항을 하게 되니까 대만 선수단이 철수를 해서 아예 그냥 그 대만으로 떠나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화교들이 굉장히 많은 울분을 터뜨리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국하는 그 선수단들을 막 눈물로써 국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송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화교들은 그러한 반공주의적 정체성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땅뜨 이후에 한국과 중공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실감과 상처 같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9년 뭐 잘 아시는 천안문 사태 발생했을 때 이제 화교들이 서울 시내에서 많은 시위를 벌였던 것들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수교가 맺어졌을 때 많은 이 화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본토에 가볼 수도 있고 본토 사람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조금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동시에 갖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교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화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만에 갔을 때 중국인이다 혹은 대만인이다라는 인정을 못 받고 너는 한국인이다라고 약간 비하를 당하고 한국 안에서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에 가서 한동 지역 등 고향에 가서도 역시 중국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이 굉장히 혼종적인 정체성 어느 하나의 어떤 국적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뭐 인터아시아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기묘한 정체성이 이렇게 혼종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져 왔던 역사를 조금 여러 측면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맺은 말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역사문제연구소의 백승덕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 맡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승덕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발표문을 좀 발췌해가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한국 화교들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화교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인으로서의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차별과 억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게 도와주는데요.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에 따르면 구조적 부정의는 대부분의 경우 비의도적이고 일상에서 규범으로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발표문은 한국 화교들이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괴리감 역시 제도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발표문의 논지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발표문의 문제의식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을 문제들 몇 가지만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술자료에 대한 사료 비판의 문제인데요. 본 발표문에서 활용한 구술자료의 경우 분석 대상인 구술자들의 직업이 화교 교육자나 요식업 사업가 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크다라고 보입니다. 발표문에는 구술자료 수집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술자를 섭외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데 화교협회 임원이나 사업가 등 화교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구술자로 선정되어서 이들의 경험이 과대대표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한국 화교들의 현실 인식에 대한 분석의 문제인데요.
발표문은 냉전 질서 혹은 탈냉전 질서가 한국 화교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공교육이나 반공 집회에 대한 경험에 주목하는 것도 냉전 질서가 끼친 영향력을 살피기 위한 건데, 발표문은 이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한국 화교들의 외부에서 강제되거나 무비판적으로 심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이 참조한 구술 자료들을 살펴보면 구술자들의 반공주의가 오히려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의식적인 신념으로 보이는 대목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화교들은 1950년대까지 농업과 상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직구는 그 생활시설을 국유화하려는 공산주의 혁명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쉽고, 이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건설업 등에서 종사하면서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왔었던 화교들 같은 경우는 화공이라고 보통 불리었는데, 정착하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술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좀 넘어가서요.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고려한다면 한국 화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공주의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발표문이 구술 자료를 참조해서 화교들에게 반공주의는 비국민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 단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반공 집회 등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의 해석들이 반복되는 점이 조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교의 반공주의를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대안의 문제인데요. 제1조선인의 국적 없음이나 혹은 지금 오늘날 볼 수 있는 홍콩과 대만에서의 그 일국양제를 두고 느끼는 우려와 두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완성이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려울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이 국민국가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공동체가 왜 동아시아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특히 7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화교들이 여러 차별과 억압 때문에 상당수가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 동아시아의 영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좀 나타납니다. 동아시아라는 범주가 또다시 혈통, 문화, 영토 등의 그 국민국가적인 규범을 호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비동아시아 출신의 이주민, 난민, 망명자들이 동아시아에 이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아시아가 과연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화교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귀화하지 않고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문이 분석하고자 했던 화교들의 집단적 저항 없음을 고집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보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상사 연구자인 알프 류트케는 지배에 대한 대응을 복종과 저항, 그리고 순응과 반발과 같은 이분법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고집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고집은 지배적 요구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영역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전쟁과 냉전 그리고 여러 국면들 속에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은 어쩌면 국민국가가 가해온 획일화의 폭력에 대한 근원적 저항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한국 화교들이 경기인으로서 살면서 그토록 고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화교들은 제도권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다른 계모임 형식의 후이 같은 관계망을 통해서 목돈을 조달했었는데, 이러한 그 사회적 토대들을 위해서 고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정체성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아울러서 고려한다면 국민국가에 의한 강제력 못지않게 화교 사회 내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우리가 대안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진지한 질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압박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토론에 대하여 이상록 선생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백승덕 선생님 굉장히 유익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 논문을 수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제안들을 저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지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술 자료에 대한 사료 비판의 문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원고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사실 구술 자료를 읽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뭐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한 구술들의 처지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화교들이 중국 산둥 지역에서 이주해온 하층, 사회 경제적으로는 하층 어떤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건너오셨는데 이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화교 협회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화교 학교 교장을 지내셨다든지 그런 분들 화교 집단 내에서의 엘리트 구술이라는 구술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이제 화교 사회 내에 다른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동시에 좀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제 과제라는 점에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좀 수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금 이거는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인데 반공주의 부분은 뭐 제가 좀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이들이 경험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공포나 혹은 불만 뭐 이런 것들을 품고서 중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아까 제가 이제 구술 국배경씨 구술이었나요? 에서 나온 것처럼 장영씨 구술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이들이 어떤 공산주의를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교육과 미디어와 여러 어떤 반공주의적 집회와 동원 체제 속에서 반공규율 사회 안에서 반공주의가 구성된 측면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했고 그 부분이 소수자의 어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권익을 확보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었던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반공주의 어떤 구성적인 측면을 소수자 집단의 문제와 좀 연동시켜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의 좀 의도 역시도 여전히 좀 주장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역시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어떤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도 뭐 말미에 이야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긴 답변이 필요한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는 어떤 영토적 혹은 국민국가의 어떤 연합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뭐 LA에 있는 뭐 차이나타운에 있는 어느 화교이든 또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인이든 혹은 인종적으로 뒤섞여 있지만은 어떤 동아시아 정체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든 굉장히 다양하고 유동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그러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해체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좀 더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넘어가거나 뒤섞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잠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한 상상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여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제 일상사 류트케의 그 고집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화를 하고
품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화교들의 경험들을 이 고집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킨가 하는 문제가 조금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숙고해서 이 고집, 일상사적인 그런 고집 문제와 이 국적 그리고 귀화 문제 그리고 자기 정체성 유지의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